안녕하세요. 예. 이거 누가 사주신 거예요? 오래간만이네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른 여자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착각 아닌 것 같은데. 성함이 저는 박민정. 예, 착각에 있는 거 맞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강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실수로 차가운 걸 가지고 예.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죠. 전부 다 대구에서 오셨는 겁니까? 경북 고령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고령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무료 강의를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아, 공짜에서 오셨구나. 아니, 그 유튜브는 집에서 가끔 한 번씩 듣고, 예. 오늘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러세요? 고령에 괜찮은 물건 나온 거 있던데 네. 아세요? 아니, 못 봤어요. 아니, 여기 이제 선생님 뵈러 온다고 열심히 집중하더라고. 왜 또 저를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고령에 괜찮은 물건 향기 나온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건지? 아파트. 아, 빌라야? 견인 빌라?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죠. 아, 네. 예, 우리 그 실무반은 교육생이 입찰 들어갈 거니까. 다른 분은 다 대구에서 오신 거네. 경산에서 오셨고. 저번 강의 때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연장선에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올라왔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마 사장님하고 윤 사장님하고 들어보니까 재밌죠? 그 마 사장님이 마초예요, 마초. 전라도 분인데 장사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걸 보고 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쪼아가지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죠. 틀리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 경매하면서 분양권도 해보고 금매도 사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업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격이 긍정적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돈 버는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들었다 그러면은 제 강의만 이렇게 듣고 오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폭등론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 중간 기회론자. 어떻게 보면은 폭등을 할 때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돈 벌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경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기 보면은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는 그 해안이 중요한 거지. 제가 시작할 때는 금융위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금융위기 왔을 때 저는 그때 경매를 시작했어요. 일반 물건을 취급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쯤에는 경매로 샀던 걸 팔고요. 저는 분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마다 내 몸을 어디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년도, 20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뉴스 이렇게 보면은 고점을 찍어가지고 금매로 2억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올가 맨다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좀 강화가 좀 심하게 제재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2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정책의 압박이 강해졌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작년 12월 달에 2018년도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는 아닌데 거진 그 말이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점술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흡사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뭔가 틀린 게 있더라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좀 투박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좀 세밀하게 고급스럽게 정책이 들어가요. 근데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고 규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배경이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아직까지 폭락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강의했을 때 서울은 기껏해야 18년도에 입주 물량이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 인구에 비하면은 그 입주 물량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달리는 말을 갑자기 잡아 당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뚝 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달리는 말은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규제를 하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 물건은 틀리단 말이에요. 부동산 뉴스 이렇게 나오는 데서 서울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지방 얘기 합니까? 지방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구미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경남에 있는 창원은 어떻습니까? 창원. 울산은요? 경기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구미는 업체가 다 파주나 평택이나 수원 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수요층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구 얘기도 꺼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인동이나 아니면 수성구, 시집, 칠곡 다 인프라하고 학군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보합으로 버틸 수가 있다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수성은 더 올라갔습니다. 2018년도 지금 들었었죠? 올해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전국 물건으로 해가지고 47만 가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못해도 40만 가구는 입주 물량이 있어요. 이거 청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47만 가구 중에서 실거주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반 정도가 실거주 목적이고 반은 투자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되게 웃긴 상황이 올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일생활권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한 개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지금 또 청약을 하고 입주 물량도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합니다. 근데 되게 웃겨. 단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이 한 5억에서 5억 중반대에서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0평대.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6천. 월세는요? 1000에 50에서 60. 되게 웃기죠? 세종은 투기지역입니까? 투기지역이 아닙니까? 투기지역이죠. 그러면 대출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내 주담보가 있으면은 30%, 주담보가 없으면은 40%. 그러면 대출이 50% 정도 나온다고 치고 5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 돈이 필요한 거는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은 대출을 내야 되죠. 그럼 대출 이자 나가는 게 지금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못해도 80만에서 90만 정도 나갑니다. 내가 월세를 놨다 그러면요. 대출 이자 갚고 30만 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 버티는 겁니다.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근데 입주 물량이 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시장에 이렇게 깔리잖아요. 대출 이자 갚아야 되죠. 그러면 빨리 이걸 월세를 놔야 됩니까? 안 놔야 됩니까? 다른 물건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단돈 10만 원 더 깎아야지 빨리 월세를 붙이겠죠. 그 말은 대출 이자 갚는 그 환경이 내 주머니에서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놓는 거죠. 이 세종을 보면은 앞으로 지방 물건들이 그렇게 보여요. 입주 물량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전세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월세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겠어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얼어붙겠죠. 매매 거래가 얼어붙는다 그러면은 부동산 이게 거래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정부에서는 1가구에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부동산 폭락론자가 이렇게 펼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왜? 뭐 사람을 못 왜 좋을까요? 빙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매매 거래가 없다 그러면은 일반 시장에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매 시장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만큼 입찰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줄어들면은 우리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전세를 놔도 내 돈이 들어가는 게 많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찰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 저렴하게 사는 시장으로 이제 바뀌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공실이 계속 생기면요. 경매 물건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대출 이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1년 어떻게 버텨? 그럼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못 버팁니다.
부채를 못 갚으면은, 이자를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는 경매를 치겠죠. 근데 어떻게 세를 놨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계속 이자가 나가죠. 그게 한 채면 상관이 없어요. 두 채, 세 채, 네 채면요. 그럼 그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세는 받긴 받는데 대출 이자를 계속 갚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달 돼가지고 재산세가 딱 나오면요. 종부세가 딱 나오면은 한 채는 버텨요. 근데 그게 3, 4차 돼버리면요. 다 주택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보통 1,000만에서 2,000만 정도는 내야지 다 주택자입니다. 2주택 들고 있는 사람이 다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부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재산세 못 내면요. 재산세를 못 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를 못 내면은 압류가 들어오겠죠. 그 압류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공매로 나옵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은 경매 나오고 재산세를 못 내면은 공매로 나오고 그러니까 경매하고 공매가 물건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우울하네. 우리가 과거를 알면은 현재를 알 수가 있고 현재를 내가 똑바로 볼 수 있으면은 앞으로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거에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했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펼치는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요런 게 이제 똑같습니다. 거래가 되게 이렇게 빈번하게 되는 데는 투기 과열지구로 해가지고 확대를 했어요. 비주거형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과세를 매겨버렸어요. 그 전에 양도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김대중 정권까지는 양도세를 내면은 공시지가에서 양도세를 냈어요. 시거래가에서 차익이 남는 데에서 과세를 매기는 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근데 올해는 되게 오래되는 것 같죠.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를 과세를 매겨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50% 60%도 이렇게 매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했어요. 전매 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분양권을 사가지고 1년 동안 강제적으로 못 팔게끔 하든지 2년 동안 강제적으로 못 팔게 하든지 그렇게 전매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LTV 대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발생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거진 다 똑같죠? 별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보유세도 건드렸단 말이에요. 보유세 빼고는 거진 다 정책이 흡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무현 정권 때는 펼쳤던 정책이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투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투박한 느낌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뭔가 이게 되게 디테일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근데 처음에 발표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그때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노무현 정권 그전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죠?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은 어떤 걸 극복했는 정권입니까? IMF. 이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하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보성, 상용, 대백 이런 건설사들 다 줄도산했죠. 지금 우리 눈에 청약하는 건설사 회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보이는 거는 어떤 건설사가 보이세요? 서한, 화성. 웃는 거 보니까 그쪽이 근무했구만. 그리고 부영이 어디 거예요? 전라도. 호반이 어디 거예요? 전라도. 이 기업들이 대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IMF를 겪고 올라왔는 기업이에요. 그때 보성, 우방, 청구, 상용 이거는 전국구 건설사였거든요. 호반?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지금 호반이 대우를 인수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버티고 올라왔는 애들이 다 커졌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기업은요. 포스코, SK, 삼성, 자이, 대우 대기업들이 지금 분양을 하고 청약하고 그러죠. 그때 줄도산 했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힘들어했던 분들도 많고 그렇게 IMF 때 다 줄도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집을 안 지어요. 시장에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IMF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때 노무현 정권이 잡으면서 부동산을 잡겠다 해가지고 정책을 딱 펼친 거예요.
새로운 정책이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에. 그전 정권에는 이런 정책이 없는 거예요. 엄청 심리적으로 충격이 컸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펼치는 거는 그때 겪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든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어붙죠. 그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야.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언론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집 사면은 10년 동안 폭삭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폭락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집을 사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어디 삽니까? 전세 어디? 자기 집 팔았는 전세 거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저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죠. 거듭는단 말이에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은 전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하게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놔버리죠. 그런 거 보니까 매매가 거둬지죠. 시장에 사고 싶어도 이제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또 뭐가 왔습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왔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더 심리가 얼어붙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부가 잡았어요? 이명박 정부. 기억하세요?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부동산 살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동산 정책을 다 완화시켜버렸어요. 우리 분양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푸는 그 순간 그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다 풀어놓고 마지막 분양권 상한제도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죠? 취득세. 요 한 해 동안 사는 사람한테 취득세 안 받는다고. 요 한 해 동안 파는 사람한테 양도세 안 받는다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그러면? 응? 그때는 내가 사고 팔고 하는데 세금 한 개도 안 받았는데 그대로 남는 돈 다 내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듣지 말고 빨리 방송문 적어 빨리. 그런 식이었어요. 규제를 다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는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빚내서 집을 샀어야지. 금리가 그렇게 낮았는데 2%대, 3%대 쓰는 시기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는 담보만 있으면은 뭐 LTV, DTI, DSR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담보 있으면은 다 대출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임대사업자를 생각하고 매매사업자를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하고 매매사업자가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업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었다니까요. 임대사업자를 왜 내? 그냥 가가지고 내 담보 물건 내주면은 바로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제 건드려 보는 거야. 옛날에 부지 사놨던 걸 그걸 청약을 한번 던져보는데 이게 완판이 돼버리네. 그럼 완판 되면서 어떻게 돼요? 피가 붙어요. 초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건설사가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세보다 떨어뜨려가지고 분양합니까? 시세에 거의 맞춰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시세를 맞춰가지고 합니다. 이걸로 부동산 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다 모아놓고 고기 사주면서 얼마 정도면은 여기 청약이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세에서 1, 2천만 좀 낮춰가지고 청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청약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를 붓는 거야.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 붓는 만큼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아파트도 얘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진 얘만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걸 본 다른 옆에 있는 건설사는요. 돈 냄새 맡았는 건설사는 또 따라 하겠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컸던 게 서안이고 화성이고 호반이고 부영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커가지고 대기업을 내가 인수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입주 물량은 박근혜 정권 때 그때 막 건설사들이 열을 내가지고 막 지어놨던 게 이제 입주 물량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배경을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올리고 지금 안 올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6월달에 선거 있잖아. 6월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 금리를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파급이 크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선거가 끝나면은 분명히 올릴 것 같아요. 대출 규제는 그때보다 더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돈이 없으면은 집을 구입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옛날 때처럼 집만 있으면 대출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게 그냥 네가 살고 싶은 집만 네가 얻어서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대출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입장이면은 부동산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47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은 3만에서 4만 가구.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가구는 입주할 예정이고,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들어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시기에 일반 물건을 건드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확실한 정보가 있다 그래도 이런 시기는 피하는 게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본주의가 그래. 이걸 내가 되게 매몰차고 냉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돈 흐름이 한번 팡 하고 꺼지면은 다시 이제 그때 정리돼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또 팡 하고 이게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돼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더 저렴하게 사시면 돼요.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은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냐 없냐에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하잖아요. 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못 버티는 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런 시기 때는 저는 경매를 합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저는 그때는 분양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때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찰 들어가면은 시세조사 하죠. 시세조사 하면은 부동산 사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는 데에서는 얼마 정도 생각해가지고 얼마 정도 팔 수 있겠구나라는 게 그게 나와야지 입찰가가 선정이 돼요. 이 입찰가가 1등, 2등, 3등, 4등하고 되게 이게 민감하게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적는 입찰가가 앞으로 내가 리스크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라는 것까지도 다 상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6개월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조사하고 느꼈던 게 그게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게 뉴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최전방에 있는 게 경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즘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90% 넘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낙찰가가 높아요. 다른 지방에는 지금 낙찰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지방에는 요즘 90% 안 넘어요. 그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평수가 34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층수가 20층 중에 17층이고 감정가가 2억 5,500인데 한번 떨어져가지고 1억 7,800에서 시작한 물건이었어요. 보통 아파트 입찰 들어오는 게 10명, 15명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6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수성구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범물동은 수성구입니까? 아닙니까? 수성구예요? 아니에요. 지산동은 수성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말귀를 뭐 알아듣고 있어. 시지는 수성구입니까? 아닙니까? 한 말 안 듣네. 예.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수성구라 그러면은 한금동, 범어동이 수성구지. 범물동은 수성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성구라고 돼 있네. 그 말은 뭐예요? 투기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범물동이 투기지역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범어동이나 범물동에 그쪽이 투기지역이지. 그쪽이 막 쳐올라가지 여기가 쳐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여기 투기지역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돈이 없으면은 이쪽에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어동하고 한금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괜시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 짚는 바람에 핀셋 규제라고 했는데 잘못 핀셋을 갖다 댔는 거야. 시지는 안정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거든요. 조용하게. 괜시리 수성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지산동도 똑같고 범물동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금동이나 범어동에 있는 사람들이 규제 들어왔다 가지고 띠고 할 것 같아요. 절대 반응 안 일으킵니다. 이쪽에 대여 트럼프 있죠. 집 한 채에 얼마인 줄 아시죠? 12억, 13억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세 채 들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대출이 없어. 안 놀래네. 그분이 파리 대책 발표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이 대표 5분에 이쪽으로 경매 물건 나오면은 내한테 꼭 얘기해 주려고. 아유 이제는 뭐 어중이 떠중이 안 들어오겠다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신이 났어요. 그렇게 규제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담보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12억짜리 이렇게 내가 들어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3, 4억만 있으면은 10억짜리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대출이 안 되니까 10억짜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못해도 5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지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억에 받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돈이 있는 사람이 살만해졌는 거죠.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1%가 어디 사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 5년 전인가 신문 나왔는데 강남. 땡 수성구. 예, 대한민국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공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권 잡았는 지역이 여기가 많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거진 수성구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성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끼고 가겠어요?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법물동인데 수성구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이쪽에는 들어가기가 힘든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입찰자가 6명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입찰을 했을까요? 항상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입찰 들어가니까 돈이 마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돈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자는 대출이 나옵니다. 80% 나온대요.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찰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경쟁이 안 치열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건을 받았는 걸 얘기하는 게 앞으로 경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아파트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94%, 95%, 96%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았는 거는 86%의 2억 2천에 받았어요.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쪽이 용지역이에요. 초등학교도 길 건너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위치도 별로죠. 95년식인가 그래가지고 23년 정도 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도 오래됐죠.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파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잖아요. 이게 돈 벌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면은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죠. 나 아파트 하나 구입했다고. 어디에 있는 거야? 수성구. 수성구 어디? 황금동. 아파트 뭐야? SK 리드뷰, 포스코, 레미안.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어디? 법물동. 몇 년 된 거야? 23년. 뭐야? 송정아파트. 그게 뭐야? 자랑하고 싶은데 왠지 이런 거 받으면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왔을 때 돈 버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니면은 학군 좋고 위치 좋고 그런 걸 받는 방법을 듣고 싶었어요? 돈 버는 거? 둘 다?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인프라 좋은 거 그런 거는 일반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금매 물건 찾으시면 됩니다. 이 알토라는 무료죠. 이 무료인데 내가 기술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지.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마음. 이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거 3년 만에 깨우쳤으니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냐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틀려집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예수, 석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이커 찾고 위치 찾고 학군 찾고 인프라를 찾으니까 어때요? 비싸게 사죠. 벗어나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게 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내 손에 얼만큼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거지 메이커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왠지 돈을 벌었는데 자랑을 못하는 거는 아직까지 내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데에서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냐? 얘기해봐야 깨달음의 단계를 못 넘기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겠어요. 꼭 느낌이 예수가 된 기분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알아먹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하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에서 뭔가 전율이 흐르고 짜릿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돈 버는 사람. 저도 이거 3년 걸렸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계속 곡 씹어서 생각해보니까 하면서 유레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도 안 들어온다니까.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낮춰가지고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시세 조사를 했겠죠.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매물이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이 요게 다예요. 101동에 저층이 2억 7천에 나온 게 있었어요.
103동에 5층이 2억 6,500, 13층이 2억 7,500에 나온 게 있었고, 101동에 1층이면은 똑같은 겹치는 물건이죠. 5층도 겹치는 물건이죠. 3개 있습니다, 3개. 매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월세도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매물을 찾는 거, 안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매 가격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부동산이 만드는 겁니까? 네. 부동산이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팔아주는 건 뭐하지. 시세는 이제 제가 결정하는 거 제 거니까. 오. 내 거니까. 박수. 자기 스스로 박수 치지 말고. 몇 살이에요? 네? 올해 몇 살? 30 초반입니다. 30 초반?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생각 없는가? 마인드가 어린 나이에 이 마인드가 가지기 힘든데. 네. 백화점에는 정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백화점에 이 마네킹이 있으면은 양복 한 벌 쫙 예쁘게 진열해놨어. 지금 2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25만 원에 삽니까, 안 삽니까, 사장님? 사죠. 25만 원에? 네. 25만 원에 사요, 안 사요? 그래도 좀 비싼데.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마음에 들면은 25만 원에 사요, 안 사요? 삽니다. 25만 다 줘요? 깎습니다. 사장님 깎아요? 성찰제인데 못 받겠죠. 정찰제인데 못 깎는다는데 왜 깎는데? 어? 깎아봅니다, 그래도. 깎아봤어요? 백화점에서 옷 살 때요? 예. 네. 깎아봤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는 거야. 진작에 생각해. 회사 때려치우고 월급 많이 줄게. 응? 깎아봤대. 어떻게 깎아봤어요? 깜깜하게 잘라서 DC 들어가는 거 있냐고, 할인 어. 들어가는 거 있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회원가입 해가지고 모바일 땅 받고 그래갖고 땅 받고. 야, 복잡하게 깎네. 저는 일단 가면요, 이거 마음에 들잖아요. 현금으로 계산할 테니까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 점원이 되게 당황해. 사장님, 여기 정찰제입니다. 아유, 정찰제 모르냐고. 나는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계산할 테니까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럼 잠깐만요 하면서 매니저를 불러옵니다. 도대체 요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럼 10만 원 좀 깎아주세요. 내가 현금으로 줄게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깎아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고 제가 이제 직원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7만 원 정도 깎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에이, 10만 원 깎아주세요. 그럼 단호하게 얘기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요겁니다. 에이, 뭐 다른 데 가봐야겠네. 이렇게 가면은 안 잡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진짜 7만 원밖에 못 깎아요. 그러면 7만 원 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우리 집 사람은요, 저쪽에 숨어 있어. 쪽팔려가지고. 예. 선문시장 가면은 여러분들 와이셔츠나 잠바 같은 거 있으면은 5만 원이라 그러면은 5만 원에 다 내요, 안 내요? 안 돼요.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5만 원 냅니까, 안 냅니까? 깎지. 당연히 서문시장 가면은 깎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깎는 맛에 서문시장 가는 거니까. 근데 백화점에 정찰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게 부끄럽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6개월 할부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찰제입니까? 정찰제가 아닙니까? 정찰제 아니죠. 내가 이 얘기하니까 백화점에서 한 20년 이렇게 일하신 분이 와, 그거 어떻게 하냐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장한테 내 매물을 내놓거나 살라고 할 때 부동산 사장이 여기는 2억 6천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어버리죠. 그럼 그게 정찰제야. 부동산 사장이 내한테 산다고 했을 때는 2억 7천 얘기하는데 내가 판다고 하면은 2억 6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매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예요? 부동산 사장은 이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을 깎든 2천만 원을 깎든 자기가 이득이 보는 게 아니죠. 목적은 뭡니까? 중개수수료. 빨리빨리 거래해가지고 중개수수료를 빨리빨리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내한테 던지는 말은 뭐예요? 하술입니다. 하술. 중개를 빨리 거래하기 위한 하술. 근데 그 말을 내가 듣고 그냥 그대로 실천해버리면은 그게 정찰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 걸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 가격을 매기는 게 시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사장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중개가 전문가인데 생산해가지고 내다 파는 사람이 시세를 매기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보세요. 13층이 지금 나왔는 게 2억 7,500이 나왔어요. 내 거는 20층 중에 17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쪽에 아파트에 내가 매물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17층에 500만 원 더 비싼 2억 8천에 사실래요? 2억 7,500에 사실래요? 2억 8천에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억 7,500. 지금 15명 중에서 반은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네. 2억 9천, 2억 7,500. 17층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한테 팔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 매물 던질 때 2억 8천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2억 7,500까지도 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저렴하게 샀으니까. 나는 2억 2천에 샀으니까. 2억 8천에만 팔아도 나는 6천 정도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시세대로 샀다 그러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깎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나는 2억 8천에 내놓고 2억 7천에도 팔 수도 있겠네. 단타 때리면 양도세가 너무 많잖아요. 50% 들어가잖아요. 예, 50% 들어갈 수 있죠. 50%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남는 돈은 얼마예요?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여러분들이 50% 쓴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 남기면은 뭐에 쓰실 거예요?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다음 물건 못 봅니다. 2천만 원 내가 벌었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은 내가 다음 투자로 들어가고 500만 원은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한테 상을 줘야 돼요. 이번에 신상 나왔는 가방을 쓰든지 남편 버리고 진짜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만 여행을 갔다 오든지 본인한테 푹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가 대구에 왔다 또 벌고 싶어요. 본인한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 물건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때요? 갑자기 이 물건이 좋아 보이죠? 예. 아까는 저쪽에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물건을 볼 때 물건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 내가 남기지라고 생각하면 물건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 실무반에서 들어오면은 이거부터 합니다. 이거부터. 기술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내놓을 가격이 2억 8천 정도에 내놓을 거예요. 구입했는 가격이 2억 2천. 내가 전세를 놔버리면요. 나는 대출이 안 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럼 다음 물건 받을 수 있겠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럴 때는 경매는 더 빚을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월세를 놨다 그러면요. 대출이 1억 8천 정도 나옵니다. 80% 나와요. 80%. 수성구는 투기지역이라 가지고 대출이 잘 안 나오는데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투기지역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대출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시장이 된다고. 옛날에는 수성구도 어떤 경우에는 오피스텔 그냥 원룸 하나 있는 거 50명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파리 대책 발표하기 전에. 투자금은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3천만 원. 한 달에 이자 갖고도 19만 원 정도는 남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모아가지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이렇게 해야죠. 세 차이가 6천만 원 정도 버는 물건. 물건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물건은 울산에 있는 물건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울산까지 이물로 가가지고 아파트는 잡지는 않거든요. 이 물건을 제가 입찰 들어갔는 거는 아파트 받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때 입찰하는 날에 모텔이 있어가지고 모텔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저는 항상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입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날 아파트가 뭐가 입찰이 있는지 그거부터 보습니다. 못해도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항상 들어가요. 1+1 개념으로 그냥 택도 안 한 입찰가를 툭 던져보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내가 지금 진짜 집중하는 물건은 모텔 아니면 상가 아니면 빌라 이런 쪽에 집중을 하죠.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기에는 컨설팅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실제로 집을 구입해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초짜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입찰가를 높게 적어요. 그러면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내 운입니다. 아파트는 솔직하게 아까 물건도 그렇고 그 전에 받았는 물건도 그렇고 우리는 입찰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얻어 걸려요. 근데 그게 최소한 2개 정도는 받습니다. 그럼 1년에 2개 받으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연봉인 거예요. 연봉.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3월 30일 때 입찰이 들어갔는데 그 모텔은 떨어지고 요게 이제 붙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34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층수는 19층 중에 17층이죠. 층수는 로얄층이죠. 그리고 감정가가 1억 9,400인데 두 번 유찰돼가지고 1억 2천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여기도 3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3명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울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치가 후지니까.
그리고 요 지은 지 93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5년 됐는 아파트니까 딱 봐도 별로죠. 아파트 이름 또 신강 그린 파크예요. 메이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 좋아 보이죠. 우리는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한번 던져볼까? 많이 안 들어가겠는데 하면서 툭 던지는 물건.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지도상에서는 멀리 느껴지는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가 괜찮은 지역이죠. 현대중공업에는 그 임직원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만 하청업자도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출퇴근하기가 좋은 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교통편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출퇴근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하면은 전월세나 매매 거래도 좀 기다려보면 되겠구나라는 지역, 그런 물건이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경매가 참 이게 운이 따른다는 게, 경매 물건을 받으면은 아내가 되게 지저분해가지고 올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깨끗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망은 되게 좋죠. 17층이라 가지고 전망은 되게 좋아요. 그 전망보다도 여기 안에 보시면은 현관 바로 앞에 문 있는 거 있죠. 중문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 그것도 설치되어 있고, 사시가 새 거예요. 사시가. 등은 우리가 교체했는 거예요. 싱크대도 새 거예요. 이게 득템이에요, 득템. 이것도 운이 따라야 돼요. 거실 장판하고 도배하고 요 몰딩을 보시면은 요것도 새 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화장실도 이쪽에 욕조 다 떼어내가지고 새로 설치를 했는 거예요. 빈집입니까? 예. 아, 공실이에요, 공실. 좋네. 제가 타일에다가 이렇게 장미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 장미는 좀 괜찮더라고요. 장미인지 튤립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운치가 좀 있더라고요. 타일을 보시면은 되게 깨끗하죠. 예. 여기는 작은 방, 여기는 안방. 저희 교육생 중에 집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어봤어요. 어떠냐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인테리어 하다가 등공선만 남기고 나갔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 거는 등만 방마다 하고 거실하고 다 달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득템이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문하고 외부 사시하고 안 사시하고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도배장판 등공사까지 다 한다 그러면은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오겠냐고. 34평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은 나온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내놓을 때 그렇게 브리핑을 하면 되겠죠. 부동산에 우리가 요걸 2억에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절대 못 판다면서, 그 가격에는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토당토안한 가격에 제시를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합리적인 얘기를 해버리면은 부동산 사장도 잘 말을 못해요. 부동산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인테리어 다 했는 거에 3천 정도 드는데 합쳐가지고 2억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매물 나왔는 거 비교했을 때 비싸면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매물 나왔는 게 이렇습니다. 중층이 1억 7천에 나온 게 있어요. 저층이 1억 8천에 나온 게 있고, 이 저층은 겹치는 물건이죠. 9층이 1억 8천 5백. 화장실은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시만 이렇게 했는 거예요. 사시값 받는다고 1억 8천에서 500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빨리 팔고 가려고 시세보다 1,000만 원 낮춰가지고 지금 내놨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9층이 1억 8,500이 나와 있어요. 내 거는 19층 중에 17층이죠. 층수가 여기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사비를 3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비싼 겁니까? 안 비싼 겁니까? 2억이면은? 그냥 보기만 하면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을 내가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리하고 입주 청소까지 다 붙여가지고 다시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다 찍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1710호의 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리했는 게 2,9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리 견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부 샤시하고 내부 샤시하고 1,200만원, 도배 270만원, 화장실 500만원, 싱크대 300만원, 신발장 300만원, 등 교체하는데 80만원, 기타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 싶은 게 2억 정도 선에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브리핑할 때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겠죠. 그래도 비싸가지고 이 거래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떡 하나를 주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 0.4% 해가지고 80만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고 싶은 2억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신다면은 추가 성공 보수로 200만원 더 드리겠습니다.
계약 시에 100만 원 먼저 드리고 잔금 완료 시에 100만 원 정도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진은 지금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동산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물건 4건 이렇게 팔 때 수수료 들어오는 게 내 거 한 건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한 방에 4개 팔았는 거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저렴하게 샀으니까. 저렴하게 샀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더 챙겨주면은 이 사람들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럼 이 사람들이 브리핑 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긍정적인 부분을 담아서 얘기할까요? 사진도 찾아오는 사람한테 다 보여주겠죠? 공사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보통 여기 시세가 1억 8천 정도 든다고 중문부터 해가지고 외부 사시, 내부 사시, 화장실, 싱크대, 그리고 도배장판, 등공사 다 하면은 3천만 원 이상 드는데 본인이 2억에 사면은 1천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전망 막 보여주면서 이런 데 없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을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부동산을 가격을 깎는 게 아니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 앞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든 공매로 나오든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받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대개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수 하면은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타이핑 쳐가지고 나 부동산 해가지고 다 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뭔가 읽어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전화가 2차 조사하고 3차 조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사장이 만났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내 물건은 1억 6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층에도 1억 8천 5백이 나오는데 내 걸 지금 1억 6천에 얘기하는 거예요. 17층인데. 그러면은 경매초짜들은 싸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면서 지금 내 부동산을 가격을 떨어뜨리냐면서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당신한테 안 내놓을 거라고 딴 부동산 가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는 데만 이렇게 매물을 내놔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내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까요? 못 팔겠죠. 근데 내 물건을 못 팔게끔 방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입을 띈단 말이에요. 거의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거요 거기서 사람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아니면은 아유 그거요 희한하게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경매당하고 공매당하대. 이런 얘기예요. 그 재수없는 물건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하고 척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는 이 정도 시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도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사진 다 보내주고 그러면서 사장님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사장님 법정 수수료는 따로 드릴게요. 나머지 성공 보수를 해가지고 제가 2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신뢰로 있던 동안 살아왔습니다. 사장님 내가 저렴하게 샀잖아요. 저렴하게 샀는데 그 정도 못 주겠습니까? 그 정도 맞춰주면 그 정도 줄 수 있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도 수수료가 이제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요거 빨리 성사해가지고 4배를 더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 시세에서 사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더 던져줄 수 있는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으니까. 앞으로 오는 이 시기는 그런 물건들이 쏟아질 거예요. 내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겠죠. 이쪽에 살려는 사람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려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저는 2억에 지금 부동산 다 내놨습니다. 구입했는 가격이 1억 4천이죠. 여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들여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들 갭투자 많이 들어봤죠? 갭투자는 2억에 사가지고 앞으로 1, 2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경매의 갭투자는 아예 지금 시세에서 훅 낮춰가지고 전세를 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갭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여기 올라간다 그러면요. 1, 2천 올라간다면 지금은 시세 차익을 6천 정도 보지만 8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반대로 2억에 내가 샀는데 1, 2천이 떨어지면은 얼마 정도 손해를 본 겁니까? 1, 2천은 손해본 거예요. 지금 시세에서 1, 2천 떨어지면은 나는 지금 손해를 얼마 정도 본 겁니까? 손해본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1억 4천까지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내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손해를 보는 시점이 뭐 6천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매물들이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아유 안 팔면 말지 뭐 버티지 마 하면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저렴하게 이렇게 샀던 물건들이 크게 손해본 게 없어요. 차익을 많이 못 남겼다 그러면 그게 실패라 그러면 실패지 내가 손해는 안 봤단 말이에요. 재테크는 어떤 종목이든 항상 리스크는 있습니다. 최소한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 성공하는 재테크예요. 요거도 지금 우리 담당자한테 다 알아봤거든요. 여기 대출이 1억 천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월세를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대출이 1억 천이니까 원리자가 35만원. 그럼 내 실투자 금액은 요건 3천 정도 드네요. 그러면 월 수익은 이자 받고 10만원 정도 이렇게 남는 거죠. 실차익은 6천만원 정도. 6천만원 뭐 안 남겨도 상관없어요. 뭐 4천만 남겨도 뭐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지방에 대한 뉴스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단타 때리는 게 낫습니다. 내년 되면은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1,000만원 덜 먹어도 돼요. 다음 물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찾고 또 종잣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보유를 해야 되냐? 어떤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든 국민의 표에 먹고 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렇게 펼친다고 해도 국민들이 내 재산에 손해를 보잖아요. 싫어도 다른 당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되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누구 표를 던졌는지. 근데 지금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거를 안정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표를 절대 안 던집니다. 다른 정권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그때 되면은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뭐 100분 토론 나오고 뭐 이렇게 할 때쯤 되면은 이제는 물건을 이제 단타 때리는 게 아니고 물건 걷어 가지고 내가 보유해서 지키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팔고 올라가는 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종목에 들어야 될지 그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라는 시점. 그때 되면은 TV를 열심히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공매 물건입니다. 인천에 있는 북해역에 있는 프루지오예요. 감정가가 5억 2천인데 두 번 정도 유찰돼가지고 3억 6천4백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평수가 커요. 지방에 있는 우리는 이게 48평은 커요. 자녀가 두 분 정도 되시는 분. 몇 평에 살고 계세요? 46평. 적당해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 생각하죠? 몇 평에 살고 계세요? 34평? 적당해요? 생각해보니까 작은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몇 학년 돼요? 고등학생. 둘 다? 네. 고등학생이면 얘들 짐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이 좁죠? 그렇죠. 그러니까 좁다는 생각이 들죠.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 했습니까? 초등학교 그런 생각 못했죠. 예, 중학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집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5평, 48평에 못 가죠. 못 가죠. 예, 비싸니까.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네. 부담스럽죠. 이런 생각하면 서민.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여기에 48평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 관리비 차이가 15만원, 20만원 정도 차이 나나? 상당이니까. 예. 그거는 근데 15만원, 20만원 차이 내가 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평. 서울부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48평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은 다시 다른 데 이사 가는 확률이 많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계속 머무는 확률이 많겠어요? 애들이 분가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48평짜리는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48평, 40평대가 먼저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20평하고 30평이 먼저 떨어지면서 40평이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평이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에 48평에 산다는 거는 그래도 이 프로지오 안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좀 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취연지가 그래도 10년 정도 넘었는데도 아파트 관리가 되게 잘 됐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가 되게 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도서관하고 인프라하고 뭐 이렇게 잘 갖춰져 가지고 편해요. 그리고 역하고 이게 걸어서 5분이 안 돼요. 초역세권이죠. 이런 데는 내가 매물을 내놓으면은 거래가 잘 되는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죠. 여기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면은 3월 달에 거래됐던 게 5억 2천에 8층이 거래된 게 있었고요. 중층이 5억 5천에 나온 게 있었고 고층이 5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이렇게 전세가 나온 게 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50, 4천에 150. 교육생이 여기 시세를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물어봤겠죠. 자기가 이제 처음에 볼 때는 5억 3천 정도에서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조사하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5억 5천 아니면은 팔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원래 분양했던 가격이 7억입니다. 7억. 7억에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 거예요. 한 1억 5천 정도는 떨어졌는 거잖아요. 자기가 분양받았던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절대 1억 넘겨가지고는 팔 생각을 잘 못해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좀 떨어졌을 때 6억 5천이나 아니면 6억대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내놓는 거지, 분양받았는 사람들은 잘 안 내놓겠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중간에 매매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분양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이쪽에 살고 있는 지금 소유자도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48평 때는. 그래서 이제 구입했는 가격이 4억 7천. 그리고 전세가 4억 2천. 네, 전세 껴버리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5천에 150으로 명도 대상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출이 3억 7천6백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이자가 125만 원. 월세를 얻는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5,800 정도. 월 수익은 이자 갖고 한 25만 원 정도 남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시세 차익은요? 네, 8천.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그러면 경쟁률이 엄청 났을 거예요. 공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공매하면은 어려워해요. 경매 물건은 뭐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매 물건은 정리된 게 이게 다예요. 내가 공인인증서 받아가지고 입찰에 또 들어가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19명 들어왔습니다. 물건이 좋은 거예요. 경매 물건이었으면은 이렇게 초역세권이고 그 학군하고 그 인프라를 보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가격이죠. 앞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경매 물건도 많이 쏟아지지만 공매 물건도 많이 쏟아집니다. 공매를 여러분들이 좀 하신다 그러면은 돈 벌기가 더 쉬운 거죠. 경매 물건은 내가 만약에 인천에 이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 인천까지 가가지고 입찰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노량진에 살고 있는데 인천 지원에 안 갔어요.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입찰가 적어가지고 낙찰이 된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 내 사무실이 입찰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2018년도, 19년도가 왠지 웅크리고 숨어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풀려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반 물건이라면은 절대 그렇게 생각 못 할 거예요. 경매나 공매라면은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살면은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을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30살 때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인생의 기회는 7번 찾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해안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회가 오는 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IMF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본인을 만나겠죠. 본인을 만나면은, 지금 집을 사라고 할까요? 사지 말라고 할까요? 사라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IMF대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야, 이년아, 빨리 사라고. 내가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빚을 내서 사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 했겠죠? 근데 마인드가 안 됐으면은. 아무리 기술이 있고 내가 안다고 해도 하지를 못할 거예요. IMF 터졌을 때가 군대 영장 받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이게 경매 물건이라 가지고 3회 유찰, 4회 유찰 이렇게 됐는데 감정가가 1억 5천인데 떨어졌는 가격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요거 경매로 이렇게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전세 놓고 이렇게 해도 돈이 되려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일라 그러더라고요. 미친 새끼 아니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경매로 받으면 재수없고 위험한데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그래서 쫓겨났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한전에 입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벌죠. 그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이제 다 컸으니까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때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봤단 말이에요. 깨닫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년마다 찾아왔어요. 98년도에 IMF가 왔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10년 지난 2018년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기회입니까? 아니면 그때처럼 숨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까? 기회요.
기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책을 많이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됐지만 이제는 유튜브만 들어도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해안이 조금씩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는 마인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바다에서 즐기는 레저 스포츠 있죠. 보도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는 거. 예, 서핑을 배우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 제가 얘기했던 이 경매시장이네요. 그러면 그 바다에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서핑을 제일 잘 타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죠. 그러면 그 서핑을 제일 잘 타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바다를 일단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다 기술 배웠는데 내가 바다를 무서워해가지고 바다에 못 들어가면요. 헛구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바다를 내가 극복하는 것부터가 먼저 첫 번째인 거예요. 바다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핑을 탑니까? 일단 바다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보드를 바다에 던져야 되죠. 그럼 물결이 이렇게 쳐오르는데 거기서 막 타고 이렇게 즐기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IMF 때도 그렇게 지켜봤고 금융위기도 지켜봤는데 지금 또 무서워하잖아요, 솔직히. 이 물건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와, 잘 탄다, 부럽다 이것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빠지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건져내겠지. 근데 제가 그 서핑을 배웠을 때는 건져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서. 그 서핑 잘 타는 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술만 배우고 서핑을 잘 타는 마인드는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건져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탈 수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모습이 완전 틀려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은 내 자녀의 인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이 생산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즐기는 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누리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지식을 물려주는 게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돈을 10억 정도 주고 20억 정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로또 1등 돼가지고 10억짜리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인생 바뀌겠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 할 거예요. 차 사고, 살고 있는 집 사고, 뭐 상가 하나 사가지고 새 받아 먹고, 그러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요즘 대출 받으면은 이자만 냅니까? 같이 원금하고 다 같이 갚아야 돼요. 요즘 대출 내면은 원금하고 같이 갚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대출 내는 것은 원금 상환 같이 안 들어갑니다.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은행이 대한민국에 5,000개가 넘습니다. 그 지점마다 정책이 다 틀려요.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1년 거치, 2년 거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금리가 조금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실무반 교육생들한테 내가 되게 야단을 맞히던 게 대출 안 나와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한 10군데 알아봤대요. 자기 주거래 은행하고 본인 받았는 물건지 주의로. 대한민국의 은행을 다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울릉도 수협에서 대출 낸 경우도 있었고, 내 물건은 세종에 있는데 전라도 영광에 가가지고 대출 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해줘요? 해주죠. 왜 해줄까요? 은행은 적금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대출 이자 많이 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시골로 가면 갈수록 대출 실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은행은 대출 거래가 많이 있어야지 저거들이 먹고 삽니다. 적금 많이 들어 그 이자 주는 게 얘들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업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면은 그렇게도 맞춰가지고 영업 실적을 만들어야지. 시골로 가면 갈수록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점장하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 직원이 3명 있어. 여자, 남자, 지점장. 이런 식으로. 많이 훑어냅니다, 많이. 한 번만 하고 끝낼게.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더 못 받겠다. 대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유치권이나 이런 것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좀 걸려있는. 있죠. 있는데 잘 없겠죠. 저것도 알아요. 저것도 이거는 가짜 유치권이고 다 아는데 일단은 그냥 심사 과정에서 찝찝한 거는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이 들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해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유치권이나 그런 거 들어가면은 일단은 앞방은 내 돈 넣고요. 유치권 배제시켜 놓고 그 다음에 대출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100% 은행 다 대출 나오거든요. 유치권이 들어간다는 거는 대출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대출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그쪽에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은 내가 돈만 있다면 내 돈이 있는 게 1억이다. 내 입찰가는 1억인 거야. 입찰가 선정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돈이 2억이다. 입찰가가 2억인 거예요. 왜? 대출이 힘드니까 그냥 2억 넣고 되면은 이제 일단 잔금 치르고요. 얘를 쪼우든 두들 패스라도 배제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 가가지고 투자했는 돈을 받아내죠. 제가 귀여운 빌라 금액, 좀 귀여운 금액 빌라를 받았는데 그게 거의 유치권이거든요. 이제 점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혹시 지금 그 유치권이 뭐 등기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앞방에 내가 치고 이거 담보로 대출을 내도 은행에서는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경락 잔금은 거기 밑에 유치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리고요, 그 문자로 뭐 이렇게 그 상가 분양한다 하고 그 오는데 뭐 아까도 보니까 구미에서 뭐 몇만 세대 들어서는데 상가 뭐 이렇게 코너 상가인데 괜찮다고 마늘 땅에서 어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그걸 안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상가는 내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상가의 값어치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얘기하는지를 이제 들어봐야죠. 지금 짓고 있는 거라 하면서 예. 그런데 그게 뭐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게 있는데 뭐 좀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은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겠네요. 너희들 돈을 받고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 상가를 주겠다라는 후분양이잖아요.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가격이 좀 저렴할 수도 있겠죠. 상가는요 무조건 수익률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판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익을 맞춰줘야지 팔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상가가 얼마 정도예요? 40평 정도 되는 상가가 분양하는 게 못해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월세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상가는 한 많이 받으면 대출이 50%거든요. 그러면 3억 정도는 대출을 낸다는 거잖아요. 3억 정도 대출 낸다 그러면은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못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는 이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세입자한테 내가 월세를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 받아야 됩니까? 못해도 250만에서 300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250만에서 300만 원 월세 주고 그 관리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은 본인이 얼마 정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는 되는데 돈이 내가 남는 게 없어. 인테리어 했는 거는 있고 나가기가 힘들겠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는 자기가 고생만 하고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실이 나겠죠. 내가 요거 세를 빨리 놓으려고 하면 월세를 좀 깎아줘야겠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6개월 정도는 월세 안 받고 뭐 200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럼 50만 원 정도 남기려고 상가 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150만 원 이자를 계속 주면서 그러다가 못 버텨가지고 나오는 게 경매물건으로 나오죠. 그걸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사잖아요. 우리는 그걸 2억 초반대나 아니면은 3억 초반대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저렴하게 나오겠죠. 못해도 한 60만에서 70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여기 평균적으로 월세 도는 게 200만에서 250만 정도 돈다 그러면 우리는 한 150만 원 정도 1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인테리어하고 150만 원 주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요. 다른데 250만 원 주는 것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죠. 그러면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게 사람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쪽에 사모님이 있다고 온다 그러면은 빠마 좀 더 하려고요. 아유 뭐 지금 빠마를 해 커트만 하면 되는데 빠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커트를 유도해가지고 그냥 한 8,000원 정도 받고 다음에 이제 풀릴 것 같은데 다음에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뭐지? 커트만 해가지고 다음에 오라 그러네? 왠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여기 친구들과 야 여기는 사람 부담 안 느끼게 해준다면서 그러면 손님이 붙겠죠. 장사가 됩니다. 그때 돼가지고 월세를 조금씩 이제 올리면서 250만 원까지 올리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가 다른데 이전한다고 하면은 또 인테리어 들어야 되죠. 이사한다 그러면 그 손님이 다 옵니까? 못해도 한 30%는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이게 250만 원 정도 받는 수익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그때 받았는 게 한 3억 정도에 받았다면은 한 5억이나 6억 정도에도 수익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사는 사람한테.
그럼 그렇게 찾는 사람은요, 자기는 무조건 250에서 300 정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고시려면요, 또 경매 물건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걸 또 내가 받는 거야. 이게 계속 이게 순환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돈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죠. 우리는 그런 거 반토막 내가지고 떠가지고 일단은 세입자부터 먼저 살려줘야지 그 상가는 삽니다. 내가 살라 그러면 그 세입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세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수익형 부동산의 기본이죠. 아니면은 그냥 돈 좀 많이 들여가지고 1층에 사든지. 1층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빨리 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 1층을 웃돈을 더 주더라도 사는 거잖아요. 예. 아, 지하에 있는 상가는 괜찮은가요? 지하는 세가 잘 안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역하고 가깝고 뭐 이런 데는 세가 잘 빠지더라고. 우리 교육생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헬스장 하는 교육생이 있었거든요. 그 교육생은 지하만 사더라고. 그것도 뭐 80평, 100평짜리 되는 걸로.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더라고. 보통 헬스장 하려고 그러면은 월세가 비쌉니다. 평수가 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헬스장 해가지고 망했거든요. 해먹는 게 도둑질이라고. 헬스장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는 쿵쿵거려도 상관없잖아요. 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렴하게 뜨는 거예요. 1억 초반대에 떠가지고 들어가면 이자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해봐야 40만 원, 50만 원 안 돼요. 그러면 월세 주는 분은 홀랐잖아요. 저렴하게 샀으니까 이자가 별로 안 나가니까 뭐 이벤트 하는 걸 막 수시로 하는 거야. 헬스장이 보면은 한번 이벤트 해가지고 6개월까지 가는데 그다음부터 그걸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헬스장에 갈 수 있고 못 갈 수가 있는데 계속 수시로 계속 이벤트를 때려버리니까 살죠. 그 사람이 3호점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은 또 괜찮겠죠. 근데 내가 새로 넣는다 그러면은 잘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자, 또 없죠? 예. 수고했습니다.